금리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금리 변동성이 높을 때는요, 예금도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웃기게 들리거든요. 안전자산인 예금은 왜 분산 투자인데? 아무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뭐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을 떠나서 사실 요즘 국제 정세적인 지정적인 분위기도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네. 예, 이 달러 패권이 약화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또 법정 통화의 대체제인 비트코인이 둘 다 동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도 보이는 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달러 패권의 약화가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이제 자리 잡는 건지, 이 달러 패권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 달러보다 더 약해진 원화에 대해서 이 한국 경제가 뭔가 좀 주는 함의가 있는지 이거 궁금해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달러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패권이 뺏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옐런 재무장관도 최근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긴장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미국 달러 패권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의식한 것 자체가? 의식한 거죠. 예, 의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대답조차 안 해, 건드리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뭔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되돌려서 말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조금은 길게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피벗에 대한 기대가 달러의 약세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달러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맞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바로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럼 원달러는 왜 이렇게 뛰는데? 이거거든요. 달러가 약세인데 그 달러보다도 원화가 더 약해요. 그러면 엔화가 달러보다 세고 달러가 원화보다 셉니다. 그럼 달러를 치워버리면 엔화는 원화보다 훨씬 세겠죠. 원엔 환율을 보면은 작년도 11월 달에 100엔에 930원 했어요. 지금 1,000원 합니다. 일본에서 해외여행을 한국 사람들이 2주 정도 쓰셨다는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네. 농담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어요. 1,440원에서 1,210원까지 급전직하했거든요. 이렇게 빨리 내린 적이 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튄 거야 라는 로직이 있죠. 이건 약간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약간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로 설명하진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펀더멘탈한 이슈에서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무역 적자에 대해서 시장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라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무역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전교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반에서 20등 한 거죠. 그럼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럼 보통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 시험 볼 때 속이 안 좋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달 연속 무역 적자. 요번엔 또 옆에 있는 애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았나 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핑계를 대겠죠. 김밥을 먹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근데 13개월, 14개월 이렇게 되는 데다가 앞으로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 구조적인가? 뭔가 바뀌었나? 그럼 이 학생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합니다. 한두 번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지만 꽤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미래에 안 좋을 것 같은 걸 땡겨서 반영하니까 환율이 뛰어오른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 적자를 조금만 더 브레이크 다운해서 들어가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무역이라는 건 무역 적자, 흑자라는 무역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에서는 뭔가 부진했고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무역 적자가 커졌겠죠. 맞는 것이 수출에서는요. 대중국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경기하고 반도체 경기가 되게 중요한 케이스가 되고 또 중국이 반도체하고 맞물려 있는 것도 있어요. 교집합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풀려줘야지 수출이 개선될 것이고 두 번째는 수입사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공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팍 튀어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유가가 60불대여서 갑자기 80불대로 탁 튀어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도 1,300원 밑에 있다가 이게 눌렸던 게 탁 튀어 올라가면서 1,320원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외환시장은요. 미국 금리와의 차이보다도 세 가지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국 수출,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반응이 있겠죠. 두 번째는 반도체 가격의 반도체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중국이 리오프닝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차를 두고 하반기엔 개선이 될 거야. 대중국 수출도 좀 나아질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하반기가 되면은 반도체 경기도 좀 바닥을 찍지 않겠어? 이런 낙관론에 근거한다면 지금의 무역 적자가 조금은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요거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달러 강세의 요인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실전 투자 임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아무래도 원화가 약해져 있다 보니까 네네. 환율의 원달러의 장기 평균 한 20년에서 10년 정도 평균으로 보면 이제 1,100원대, 네네. 1,100원대 중반이 이제 보통 이제 장기 그렇죠. 평균 환율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무역 구조, 특히 미중 간의 공급망 분리라든지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를 떠나서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태판짜는 상황에서 환율 레벨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건 또 아닌지 요건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됐었을 때는 이때는 구조적으로 환율이 조금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판단을 하는 건 좀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거 하니 무역 흑자가 빠르게 줄어들게 되면서 적자 기조가 이어지게 됐었을 때 과거에 보면 2010년대에 브라질 헤아라라든지 터키 리라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걔들만 왜 유독 약세였을까? 원화는 그래도 좀 안정이 돼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2010년대 내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면서 원자재 부국이 가져가야 될 부를 수출 기업인 한국이 가져가게 됐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고부가치 상품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그때 당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눌려 있다 보니까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무역 적자가 심해졌고 무역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환율이 약해지는 꽤 많이 약해졌죠. 헤아라가 그때 제 기억에 1달러에 1.5헤알이었는데 지금 5헤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원화가 약해지는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아직은 우리나라 이 무역 적자가 구조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은 성급하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의 회복이나 반도체 가격의 회복,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 기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요즘 팀장님께 제일 네네.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고 네. 팀장님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라고 권유를 해주시는지. 네.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은행에 예금해도 되냐고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은행이 불안한 거 아니냐. SVB 사태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은행들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은행에 예금하시는 게 불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금리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금리 변동성이 되게 높아질 수는 있는데 금리 변동성이 높을 때는요. 예금도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웃기게 들리거든요. 안전자산인 예금을 왜 분산 투자하는데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예금을 뭐 1개월짜리를 하나, 1년짜리를 하나, 5년짜리를 하나 똑같아요. 그냥 2% 이렇게 옆으로 쭉 기면 상관이 없는데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올라있을 때 높은 금리의 예금을 장기로 묶어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으면 장기하고 단기 예금을 좀 나눠 놓고서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장기 예금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 금리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국면에서 높은 금리의 장기 예금을 조금 더 많이 쌓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예금에 대한 분산 투자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식에서도 이제 타임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할 매수, 그렇죠.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예금에서도 금리 상품이니까 네. 금리 변동을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분산해서 뭔가 예금을 하시고 또 인출을 하시는 그런 전략 써보시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윤 팀장님 모시고 연준과 또 예금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국은행 아직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팀장님 모시고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광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